쿠레카미 마도카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소녀입니다. 미모, 재능, 심지어 지능까지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냅니다. 하지만 마도카의 목표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어떤 애니메이션 논리 때문인지는 몰라도 학생회장은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성 파괴도 그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녀는 누구든 적어 넣은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함을 만들기로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무슨 일이든 해결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상자에 들어오고 악마의 능력을 가진 다른 세계 사람들을 찾게 되면서 평범한 학생 생활을 원했던 마도카는 자신의 신의 힘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전설적인 마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존심 강한 엄마 같은 그녀가 하코네와 학원의 대강당에 들어서자 모두들 그녀가 연단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놀라움으로 바라봅니다. 화려하고 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원의 스타 학생인 쿠레카미 마도카는 이제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문제의 크기나 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을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의 대담한 선언은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지만 적어도 그녀의 마음은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활달하고 직설적인 태도는 전염성이 있지만 같은 반 친구 젠키치에게 마도카는 오히려 골칫거리입니다. 연설 후 학원 학생인 젠키치와 시라누이는 마도카가 얼마나 평범한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 곁에 있는 것은 마치 끊임없는 채찍질을 받는 것 같고 젠키치는 그녀에게 짜증이 나지만 어린 시절 친구가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라누이가 젠키치가 마도카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고자처럼 학생회에 들어올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큰 소리로 거부하지만 마도카에게 들키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었죠. 마도카가 젠키치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젠키치는 여전히 굽히지 않았어요. 젠키치는 마도카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일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했어요. 젠키치는 또한 마도카는 혼자서도 충분히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젠키치는 학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늘어놓고 있었지만 마도카는 이미 옷을 벗고 바지 차림으로 젠키치 앞에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젠키치를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친구의 정신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마도카는 그 변화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제안함을 가리키며 이미 피드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코네와 학원은 수백 개에 가까운 건물이 있는 넓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건물이 바로 검도 도장입니다. 예전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매우 중요한 장소였지만 이제는 불량배들이 점거했습니다. 마도카와 젠키치는 도장으로 향하고 그 안에서 학원에서 가장 나쁜 학생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고 복장 규정을 따르지 않으며 폭력적이고 학교 시설을 파손합니다. 이 소년들은 마도카가 도와주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의 리더인 모지는 마도카에게 맞서기 위해 앞으로 나서는데 그것은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것입니다. 모지는 검도 기술을 사용하려 하지만 완전히 실패한다. 순식간에 마도카는 남자아이들을 제압한다. 똑똑하게 행동하고 따르기보다는 모지와 그의 일당은 나중에 자신들에게 화가 될 더 어리석은 말들을 늘어놓는다. 마도카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성을 찾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한다. 젠키치가 알아본 선천적 선의 호소 능력. 마도카가 최고의 정의감으로 행동하며 말의 힘으로 아이들을 이성으로 돌려놓으려 하자 젠키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잠시 동안 마도카는 한 번의 시선만으로 누구의 인생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능력은 다소 가식적이고 불쾌하기도 하다. 동기부여를 받기는커녕 아이들은 무서워 보인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커녕 마도카는 오히려 남자아이들을 겁먹게 만든다. 하루가 끝나고 젠키치는 마도카의 황당함에 대해 생각한다. 시라누이가 옆에 있었고 왜 젠키치가 마도카에게 그렇게 휘둘리는지 의아해한다. 젠키치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마도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는 도장을 방문하여 남자아이들이 돌아왔는지 확인하기로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실망스럽게도 마도카가 이미 그곳에 와 있었고 도장을 완전히 새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다. 젠키치는 납득하지 못했고 남자아이들이 다시 나타날 거라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나타났고 이번에는 도장을 망가뜨리려는 대신 마도카에게 제대로 된 검도를 배우고 싶어 했다. 젠키치는 죄책감을 느끼며 떠난다. 그는 마도카를 의심했고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한 자신을 악당처럼 느낀다. 하지만 그가 더 나아가기 전에 강한 충격이 그의 머리에 닿자 그는 의식을 잃는다.
젠키치와 같은 반 학생인 튠가는 불량배들이 학교에서 제거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그는 젠키치를 도장으로 끌고 가서 모지 등 다른 일원들을 두들겨 팬다. 튠가 자신은 검도의 달인이며 그런 끔찍한 사람들이 검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건의함에 의견을 남긴 사람이다. 그는 모지의 머리에 발을 찍어 누르며 자신의 과거와 이상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만 모지는 전혀 듣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튠가를 밀쳐낸다. 이 오만하고 미친 학생은 분명히 교훈이 필요한 자입니다. 휴가는 도장에서 완전히 얻어맞고 나옵니다. 젠키치는 그의 횡포를 참지 못했고 휴가가 감히 마도카를 틀렸다고 말한 것에 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휴가는 절뚝거리며 가지만 그의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령처럼 마도카가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거의 심장마비로 몰아넣습니다. 그녀는 시라누이에게서 휴가가 나쁜 성격과 위협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라누이의 제안대로 마도카는 휴가를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주먹으로 그에게 이성을 불어넣는 대신 그녀는 그에게 애정을 쏟기로 합니다. 역시 마도카답게 낯선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착각에 빠진 소녀답군. 휴가는 망설였지만 며칠 후 도장에 합류한다. 다시 한번 마도카의 최고의 매력과 설득력이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냈다. 젠키치 또한 마도카의 행동에 납득하여 학생회에 가입하게 되고 총무로 임명된다. 마도카의 결의는 주변 사람들을 휩쓸고 계속된다. 젠키치는 학생회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다. 그에게 이 새로운 모습은 전혀 멋지지 않다. 마도카는 그의 모습에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그렇게 신경이 쓰인다면 체육복을 안에 입으라고 제안한다. 그렇게 하자 젠키치는 상황의 부조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새 직책에 대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졌다. 총무 담당관인 젠키치의 임무는 제안함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첫 번째 요청은 에이리에케라는 소심한 소녀로부터 왔다. 그녀는 육상부 2학년 학생으로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최근 새로운 육상 경기에서 스프린트를 할 것을 요청받았는데 이는 2학년생에게 쉽지 않은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의 육상화는 아기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 파손되었고 신발을 망가뜨리고 팀을 그만두라는 쪽지를 남겼다. 에이리에케는 신발 없이는 제대로 훈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두려워하고 새로운 육상 경기 출전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 코치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녀는 마도카에게 범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언제나처럼 열정적인 마도카는 다른 학생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는 것을, 특히 누군가의 노고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방해받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 마도카는 대담하게 그날 안에 범인을 찾겠다고 선언한다. 젠키치는 다시 한번 마도카가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한다. 하지만 젠키치가 마도카를 과소평가하는 성향이 있는 것처럼 마도카는 그를 틀렸음을 증명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다. 몇 초 만에 마치 뛰어난 탐정처럼 마도카는 범인에 대한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다. 신발이 파손된 방식과 편지에 있는 단서들을 종합해보아 마도카는 범인이 아리에케와 같은 신발을 신고 아리에케보다 나이가 많은 아리에케의 발전에 질투를 느낄 만한 팀의 다른 여자아이일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마도카와 젠키치는 범인을 찾기 위해 움직인다. 슈라누이도 함께한다. 셋은 거의 노력 없이 묘사와 딱 맞는 육상부 소녀 이사헤야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 소녀를 잡기 전에 증거가 필요합니다. 젠키치는 증거를 모은 후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하지만 마도카의 머릿속에 그런 논리적인 추론이 미치기도 전에 그녀는 소녀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 무뚝뚝하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묻습니다. 이사헤야는 뒤에서 학생회장을 발견하고 거의 기절할 뻔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에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빨리 도망치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처럼 마도카가 훨씬 빠르고 금방 따라잡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그녀는 도망치려고 뒤돌아가다가 거의 넘어질 뻔합니다. 마치 판타지 세계의 영웅처럼 마도카는 이사헤야를 붙잡지만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그녀의 말을 믿고 부드럽게 놓아줍니다. 이사헤야는 말문이 막힙니다. 젠키치가 그녀에게 다가가고 그녀는 왜 마도카가 이렇게 놓아줄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젠키치는 태연한 척하며 마도카는 누구든 믿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앞으로는 올바른 일을 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에리는 마도카에게 또 다른 쪽지를 받았고 망가진 그녀의 낡은 신발이 새 신발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학생회실로 돌아옵니다. 마도카의 어리석을 정도의 믿음직함이 실제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제안함은 계속해서 다양한 불만과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생회에 길을 잃은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특이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겨울, 학원에서 작은 강아지가 길을 잃었는데 그 소녀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도카는 젠키치에게 이 일을 혼자 처리하도록 맡깁니다. 어떤 이유인지 동물과 마도카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젠키치는 마도카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라누이는 그가 강아지를 찾으러 나서는 것을 함께합니다. 조금 찾아보니 두 사람은 강아지를 찾았지만 그 강아지는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강아지는 이제 다 자란 개가 되었고 상당히 야생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지와 그의 의지 하나로 무장한 젠키치는 미친 듯이 거대한 개를 향해 달려든다. 하지만 그 개는 당연히 젠키치보다 훨씬 강하고 빨랐다. 결국 멍투성이가 된 채 패배한 젠키치는 마도카에게 개가 도망쳤다고 부끄럽게 보고하지만 마도카는 시라누이와 함께 그 짐승을 잡겠다고 확신시켜준다. 젠키치가 시라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마도카는 자신도 사건에 뛰어든다. 마도카가 개입하면 모든 상황이 완전히 터무니없어진다. 다음 날 그녀는 개 복장을 하고 나타나는데 개라기보다는 털이 달린 수영복에 가까웠다. 그녀의 터무니없는 복장은 개를 편안하게 하고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분명히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젠키치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그 일을 자신과 시라누이에게 맡기라고 설득하지만 마도카는 이미 그녀의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아지의 경계심을 풀어주려고 다가가지만 순수한 생명체를 오히려 놀라게 할 뿐이다. 강아지는 도망쳐서 젠키치 뒤에 숨는다. 결국 그 야생견은 어떤 묘기 때문이 아니라 마도카가 어릴 적부터 주변 동물들을 당신처럼 엄청나게 겁먹게 했기 때문에 제압당한다. 이 능력 때문에 마도카는 동물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달리 모든 생명체가 그녀의 재주에 매료되는 것은 아니기에 매우 우울해한다. 이제 학생회 일원이 된 젠키치는 마도카 곁을 지키고 도와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젠키치는 여러 스포츠 및 격투 동아리를 방문하고 운동에 시간을 할애한다. 그의 목표는 하루의 땀을 최소 5리터 흘리는 것이다. 젠키치의 끈기 덕분에 그는 동아리 난입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쓸모없는 학생들이 그의 행동에 짜증을 내지만 젠키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점심 식사 중에 그는 시라누이에게 마도카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도카의 위대한 수호자로서 명성을 굳히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계속 대화하는 동안 무서운 인상의 학생과 그의 패거리가 젠키치의 테이블에 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눕니다. 젠키치 앞에 서 있는 무섭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학생, 케노야는 학생회장 선거에도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너무 폭력적이었고 결국 그의 협박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옥상에서 두 사람이 만나자 케노야는 젠키치에게 마도카 대신 자신을 위해 일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도카 같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마도카에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뿐이며 마도카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신경 쓰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도카를 정신 이상자라고 부르며 젠키치에게 자신의 편에 설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는 자신의 패거리가 방과 후에 모일 것이며 거기에 젠키치가 오기를 기대한다고 알립니다. 그가 떠나자 마도카는 아주 교활하게 그의 옆에 나타난다. 그녀는 대화를 전부 들었지만 화를 내는 대신 극적인 연기를 한다. 누군가가 자신을 싫어하든 말든 그녀는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녀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젠키치는 멍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볼 수밖에 없다. 그녀의 과장된 행동이 항상 상황에 맞는 반응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방과 후, 젠키치는 케노야와 그의 패거리가 모여있는 교실로 간다. 그들은 여러 무기를 모아 마도카를 공격할 계획을 세운다. 젠키치는 차분하게 교실에 들어와 무기를 내던져 천장에 붙게 만든다. 그는 케노야에게 마도카와 싸우기에는 준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마도카에게 이제 쓸모없는 개인 경호원이 생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다음 날, 젠키치는 학생회실에 들어갔지만 마도카가 다시 한번 바지밖에 입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의 겸손함과 인식 부족은 젠키치를 좌절시킨다. 오늘은 유도부로 향한다고 한다. 괴짜이면서 인기 있는 네부시마라는 여자 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후보를 찾는데 도움을 요청한다. 유도의 장난꾸러기라고도 불리는 네부시마는 마도카가 자신의 유도부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반가워한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기뻐하는 듯한 다른 사람이 있다. 모든 여학생들의 흠모의 대상이자 학원의 인기남인 아쿠네는 마도카 앞에서 무장해제된다. 그는 마도카에게 완전히 복종하지만
젠키치는 그의 무능함에 짜증을 낸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쿠네는 마도카에게 완전히 홀려주인으로 모시지만 젠키치를 싫어한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냥 같은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두 남자의 단순한 상황이다. 아쿠네는 젠키치가 마도카 곁에 설 만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젠키치는 아쿠네가 마도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것을 싫어한다. 두 사람은 서로 물어뜯을 기세다. 한편 마도카는 유도부 학생들에게 시합을 신청하지만 그 누구도 마도카에게 한 방이라도 날릴 수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바로 이 때문에 네부시마의 계획은 마도카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젠키치와 아쿠네를 싸움 붙여 승자를 가리는 것이었다. 아쿠네는 젠키치가 마도카 옆에 설 만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싸움에서 이기면 젠키치와 자리를 바꿔 자신이 총무가 되고 젠키치는 유도부 부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면 현재의 위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도카의 매혹적인 존재감이 두 소년을 운명을 건 결투로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아쿠네와 젠키치의 뜨거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네부시마가 싸움의 규칙을 정합니다. 아쿠네가 10점을 얻기 전에 젠키치가 1점만 얻으면 젠키치의 승리입니다. 마도카도 젠키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물론 아쿠네는 몇 초 만에 젠키치를 제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경기 시작 후 몇 분 만에 이미 한 점을 획득했습니다. 유도 신동인 아쿠네는 이미 9점을 얻었고 이제 승리까지 단 1점만 남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는 경기가 전혀 재미있지 않습니다. 유도 신동의 실력은 뛰어나지만 그 때문에 경기가 지루해졌습니다. 네부시마조차도 아쿠네를 내보내려는 이유는 그런 그가 일반 학생들의 유도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신동을 좋아하지 않지만 마도카는 생각이 다릅니다. 젠키치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차린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여성스러운 매력을 사용하여 그를 독려합니다. 순식간에 마도카의 얼굴은 눈물을 글썽이는 숙녀의 얼굴로 변합니다. 젠키치에게는 이 얼굴이 기적을 만들어냈고 젠키치는 남은 힘을 다해 아쿠네를 아래에서 키스테크라며 1점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두 소년의 싸움은 허무하게 끝을 맺습니다. 다음 날 젠키치는 시라누이에게 네부시마가 다른 유도부원을 주장으로 뽑았고 아쿠네가 유도부를 완전히 나가겠다고 했다고 알립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학생회실에 들어가 보니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반쯤 옷을 벗은 아쿠네가 꽃들로 가득한 방에서 거울을 보며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네부시마가 마도카와 함께 있고 싶다는 아쿠네의 꿈을 이루라고 학생회에 들어오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학생회 서기가 됩니다. 마도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신없는 상황인데 이제 아쿠네까지 젠키치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 같습니다. 학생회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건의함은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건의함에 들어온 요청이 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마도카는 방을 꽃으로 채우고 이제 젠키치는 꽃으로 가득 찬 방에 물을 줘야 합니다. 아쿠네는 그걸 놀리지 않을 수 없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학생회는 요청을 넣은 야츠시로라는 톰보이 소녀를 만납니다. 꽤 거칠고 무뚝뚝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야츠시로는 사실 꽤 부드러운 부탁을 합니다. 그녀는 학생회에게 자신을 대신해 연애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글씨가 서툴러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편지를 쓰고 싶어 합니다. 마도카는 그 일을 아쿠네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그의 전문 분야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쿠네는 야츠시로를 만나지만 처음에는 그녀를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츠시로는 솔직한 태도로 자신이 토모보이라서 연애 편지를 쓰기 어렵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에 영감을 받은 아쿠네는 즉시 행동합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아름답게 쓰인 편지를 작성하고 마도카에게 승인을 구하기 위해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도카의 반응은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마도카는 야츠시로의 말 대신 아쿠네가 자신의 감정만을 썼기 때문에 학생을 진정으로 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도카는 아쿠네에게 실망했다고 말하고 이는 그를 완전히 낙담시킵니다. 아쿠네는 새로운 전략을 염두에 두고 야츠시로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필체로 자신의 감정을 쓰는 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 야츠시로는 거부합니다. 어쨌든 그녀가 신청한 것은 이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쿠네는 학생회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헌신 이상을 해야 한다는 웅장한 연설을 합니다. 결국 야츠시로는 자신의 편지를 쓰고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마도카는 아쿠네를 칭찬하고 심지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이는 고집세고 매력적인 학원의 학생을 완전히 녹입니다. 학생회의 일은 여전히 바쁩니다.
사무실에서 젠키치와 아쿠네는 바닥에 앉아 엄청난 양의 업무에 완전히 지쳐 종이 더미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믿음직스러운 마도카는 대부분의 일을 혼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동안 마도카는 엄청난 속도로 팔을 움직이고 있다. 미친 듯이 일하고 있지만 스트레스나 좌절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느 정도 일이 끝나자 마도카는 대부분의 요청이 각 클럽의 예산 증액 요청이라고 말한다. 분명히 돈이 학원 대부분의 클럽들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었고 예산 증액이 모두의 목표가 된 것이다. 그리고 물론 학생회는 모든 클럽에 필요한 돈을 공평하게 제공할 자금이 없다. 처음에 마도카는 자신의 돈을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젠키치는 그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진행되기 전에 막아선다. 그는 마도카가 돈 문제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아쿠네는 개주대회를 열어 우승 클럽에 상금을 주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수영장이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클럽 간 경쟁을 위한 완벽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수영장에서 수영대회를 열고 우승 클럽에 상금을 주기로 결정됩니다. 젠키치는 이 모든 것을 시라누이에게 설명하지만 시라누이는 간식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수영부에 나르는 물고기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언급합니다. 그녀의 정보에 따르면 수영부원 3명이 돈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팀에서 최고의 수영선수 중 일부인 야쿠시마, 텐구시마, 키케지마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라이벌 학교로부터 호의를 얻고 돈을 위해 경기를 조작합니다. 그들은 마도카와 그녀의 계획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젠키치는 걱정하지 않는다. 어쨌든 그는 마도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봤으니까. 행사 당일이 되고 모든 동아리들이 새 수영장 시설에 모였다. 활기가 넘치고 검도부와 심지어 나베시마가 이끄는 유도부 등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였다. 젠키치는 모두에게 규칙을 설명한다. 각 동아리에서 3명만 참가할 수 있다. 남녀 모두 참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 남자들은 튜브를 착용해야 한다. 젠키치가 규칙 발표를 마치기도 전에 마도카가 그에게서 마이크를 빼앗는다. 평소처럼 대담한 태도로 마도카는 판돈을 올리고 학생회도 행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학생회보다 순위가 높은 팀에게는 마도카의 사비로 돈을 3배로 지급한다고 모두에게 알린다. 젠키치와 아쿠네는 그녀의 장난에 완전히 지쳐있지만 이것이 군중을 더욱 들뜨게 만드는 것 같다. 첫 번째 활동이 발표되었고 수중 농구공 넣기입니다. 각 팀당 20개의 공이 물속에 놓여있고 팀원들은 최대한 많은 공을 함께 모아 각자의 바구니에 넣어야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타니자쿠라는 어린 학생 아나운서가 시라누이와 함께 진행 상황을 중계합니다. 젠키치와 아쿠네는 나베시마가 유도부 주장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 참가한 것을 언급하며 놀립니다. 하지만 나베시마는 전혀 개의치 않고 유도의 트릭스터답게 자신의 계략이라고 말합니다. 마도카는 그 말을 듣지만 화내는 대신 태연하게 넘깁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팀들은 마치 병아리처럼 물속에서 헤엄치며 최대한 많은 공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존심 강한 나베시마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마도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번개 같은 속도로 공들을 모을 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도와주면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고 판단하여 혼자서 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클럽들이 20점으로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젠키치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결과를 확인한다. 학생회 팀이 1등일 거라 예상했지만 마도카가 다른 팀이 더 빨랐다고 말하자 그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날쌘 물고기 팀, 야쿠시마, 덴가시마, 그리고 키케지마는 20개의 공을 훨씬 더 빨리 모아 학생회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마도카는 즉시 그들에게 따졌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3명의 수영부 정예 멤버들은 풀에 뛰어들기 전에 산소를 들이마시지 않았고 그 때문에 몸이 더 빨리 가라앉았다고 한다. 이 위험한 행동에 마도카는 당황하고 그 수영부가 앞으로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클럽 간 이벤트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음 종목은 3인 1조 수중 경주입니다. 2명의 팀원이 한쪽 다리를 묶고 팀워크를 발휘하여 결승선에 도착해야 합니다. 1등 팀에게는 15점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젠키치와 아쿠네가 한 팀이 되었습니다. 마도카는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네부시마는 그에게 플라잉 PC팀의 야쿠시마와 텐가시마가 상당한 실력의 수영선수들이라 마도카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알립니다.
알고 보니 플라잉 PC팀은 단순한 이유로 상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가득 찬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황당한 이유를 마음속에 새기며 야쿠시마와 텐가시마는 2라운드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 승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젠키치와 아쿠네가 실제로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자랑하거나 유치하게 굴기보다는 협력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팀워크는 거칠에 불과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쏜살같이 달려나가며 서로를 뒤처지게 하려고 합니다. 젠키치와 아쿠네의 팀워크는 숟가락 수준입니다. 빠르게 달리지만 끊임없이 서로에게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나머지 참가자들은 놀라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들 역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놀라운 반전은 날치팀에서 일어납니다. 야쿠시마와 덴가시마는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하지만 얼마 후 둘 다 걸어가는 대신 물속으로 잠수합니다. 다리가 묶여 있어서 쉽게 익사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여 젠키치와 아쿠네를 뛰어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영부가 1등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육상부, 그리고 학생회가 뒤따랐습니다. 다음 활동은 뱀장어 잡기입니다. 각 팀에서 한 명씩 가능한 한 많은 뱀장어를 잡아야 합니다. 나베시마는 9마리를, 키케이지마는 13마리를 잡았습니다. 반면 마도카는 정확히 0마리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마도카가 동물과 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가 이 활동에 선택되었고 팀에게 아무런 점수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점수판은 꽤나 암울해 보입니다. 수영부가 1위를 차지했고 이 행사의 확실한 승자처럼 보입니다. 남은 활동이 하나 더 있지만 젠키치는 결과가 바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텐가시마는 이 기회를 틈타 똑똑한 척하며 학생회를 자극하지만 진지한 상대와 마주하는 대신 마도카가 타고난 선의 능력으로 다시 등장하여 수영부에게 원치 않는 과도한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좋은 면을 설득하려 하지만 그들이 이미 목표를 정해두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행사의 마지막 활동은 기마전입니다. 두 명이 한 명을 들어 올리고 팀들이 수영장에서 싸워야 합니다. 다른 팀의 반다나를 가져와야 합니다. 각 반다나의 점수는 팀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새로운 변화로 수영부는 7등 팀의 반다나를 가져오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합니다. 이미 우승에 충분한 점수를 확보했으므로 이것이 승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모두 동의하지만 마도카가 돈보다 중요한 것들에 대해 말창견하며 기케지마 안에 불을 지핍니다. 그녀는 이제 피해 복수를 다짐하며 마도카의 팀을 직접 공격하려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기케지마는 마도카를 향해 갑니다. 두 소녀는 서로를 물에 빠뜨리려 하지만 힘이 비슷합니다. 키케지마는 돈이 없어서 팀원들이 끔찍한 어린 시절과 버려짐을 겪어야 했다며 이야기하지만 마도카는 그게 돈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할 만큼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도카의 말에 극도로 흥분한 키케지마는 마도카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물에 빠지는 대신 젠키치와 아큐네가 던진 튜브 위에 떨어집니다. 마도카는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삶에 강제로 개입하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번에는 과도한 애정이라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키케지마에게 달려든 마도카는 자신이 죽으면 슬플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키케지마에게 키스를 해서 물에 빠뜨립니다. 젠키치는 또다시 친구가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이상한 방법을 택했다는 사실에 어이없어하며 바라봅니다. 결국 마도카는 키케지마를 물에서 건져 올립니다. 그녀는 수영부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함께 꿈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마도카 역시 머리띠를 손에 넣었으니 승리는 자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라누이가 이번 대회의 승자는 나베시마라고 발표합니다. 다른 두 팀이 서로 싸우고 무의미한 점수를 따려고 애쓰는 사이 나베시마는 기회를 틈타 다른 팀의 머리띠를 모두 빼앗아 수백 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막을 내립니다. 나베시마는 자신에게 돈이 필요 없다며 다른 동아리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학생회는 새로운 부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케지마가 회계 담당으로 합류합니다. 이제 기케지마가 회계 담당으로 합류하면서 예산 관련 업무를 더욱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소녀의 등장으로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마도카와 기케지마가 옷을 갈아입는 도중에 젠키치가 사무실에 들어오게 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잘 알아가기도 전에 어색한 상황에 놓입니다. 특히 이제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 두 사람 사이에는 큰 벽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기케지마가 몹시 부끄러워합니다. 젠키치를 변태라고 매도하며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며 돈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젠키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녀의 요구에 따릅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어색함이 커져갑니다.
젠키치는 기케지마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어색함을 풀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반면 기케지마는 젠키치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오해는 적어도 간단하다고는 할 수 없죠. 날씨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대화는 갑작스럽고 어색하게 끝나버립니다. 시라누이가 학생회실에 들어오고 그녀의 등장으로 조금은 긴장감이 풀립니다. 하지만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기는커녕 키케지마에게 마도카와 키스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키케지마는 깊은 수치심과 당황스러움에 휩싸입니다. 잠시 당황하며 시라누이에게 사진을 달라고 하지만 결국 젠키치가 시라누이에게 학생회 새 멤버를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젠키치는 마도카 방식을 따라 키케지마의 몸매를 칭찬하지만 또다시 얻어터지고 키케지마에게 더 많은 돈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키케지마 역시 마도카처럼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마도카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와 키스를 잊지 못하고 기케지마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그녀를 학생회에 들어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도카의 특이한 사람 접근 방식은 결국 역효과를 내며 그녀와 소통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어색함을 깨려던 기케지마는 젠키치에게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키스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상황은 더 복잡하고 어색해집니다. 젠키치에게 키스하려는 기케지마의 모습은 꽤 이상해 보이고 설상가상으로 마도카와 아쿠네도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혼란은 계속 커지지만 결국 오해는 풀립니다. 학생회의 일은 계속되고 새로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술부 소속 아티스트 유바루는 마도카를 다음 그림의 모델로 삼고 싶어 한다. 유바루는 심각한 그림 막히기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마도카의 아름다움은 그의 예술에 완벽했다. 그는 마도카를 해변의 여신을 소재로 한 다음 그림의 뮤즈이자 영감으로 삼고 싶어 했다. 마도카는 아무런 질문 없이 동의했다. 망설임 없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유바루를 위해 포즈를 취했다. 유바루는 그림을 시작하는데 들떠 있었지만 한 번 시도한 후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마도카는 그가 찾는 아름다움의 유형이 아니었다. 이 일은 마도카를 크게 우울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혼자서 침울하게 지냈다. 젠키치와 아쿠네는 그 후 자신들의 대안을 제시한다. 젠키치는 육상부의 이사헤야에게 모델을 부탁하고 아쿠네는 나베시마에게 부탁한다. 두 소녀는 몸매가 드러나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림을 위해 포즈를 취하지만 유바루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이 미술 학생은 유바루 자신보다도 까다로운 것 같다. 마지막 선택은 기케이지마였는데 그녀는 마지못해 참여하지만 즉시 거절당한다. 그들은 할 말을 잃지만 그때 시라누이가 방에 들어온다. 그녀는 젠키치를 찾고 있었지만 그녀도 모르게 유바루는 이미 그녀를 자신의 뮤즈로 선택했다. 시라누이의 이미지는 그의 그림 주제에 완벽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충격과는 달리 그는 시라누이에게 영감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 학생회가 학교의 대부분 문제를 처리하지만 학원 이사장의 통제하에 학생들이 규칙을 따르는지 감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특별부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특별부대는 학교 경찰 또는 징계위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대원 중에는 규칙에 엄격한 소녀, 오나가세가 있습니다. 그녀는 독재자처럼 일하며 매일 아침 모든 학생들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그녀는 제대로 된 교복을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을 즉시 제지하고 그들을 위해 교문을 닫습니다. 금속 셔터가 순식간에 길을 막아버리고 이미 학원의 장난에 지친 학생들은 무관심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흥미로운 점을 제기합니다. 만약 그들이 들어갈 수 없다면 학생회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오나가세의 시선이 모두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회에게 향합니다. 두 부서 간의 흥미로운 라이벌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나가세는 학생회실을 방문하여 모든 구성원에게 호된 질책을 합니다. 젠키치는 재킷 안에 체육복을 입은 것 때문에 꾸중을 듣습니다. 젠키치는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나가세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가슴을 드러낸 아쿠네에게 화를 냅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키케지마조차 공격을 받습니다. 오나가세는 키케지마가 교복 안에 수영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주고 결국 그들은 말 잘 듣는 아이들처럼 제대로 된 교복을 입게 됩니다. 오나가세는 그때 자신의 눈에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마도카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마도카의 복장은 학교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너무 살갗이 많이 드러나고 오나가세는 마도카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고집센 마도카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나가세는 화가 나서 자리를 뜨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제안함을 이용해 마도카를 속이기로 합니다. 오나가세는 더럽고 사용되지 않은 수영장 앞으로 마도카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대가 우연히 제안함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누군가 수영장 안에 물건을 잃어버렸고 학생회가 가능한 한 빨리 물건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나가세의 계획은 마도카를 속여 수영장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도카가 물건을 찾는 동안 오나가세는 그녀의 현재 교복을 더 적절한 옷으로 바꿔 입힐 것입니다. 하지만 오나가세는 마도카의 황당함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대신 마도카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복을 입은 채 수영장에 뛰어들어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나가세는 마도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악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녀는 그저 조금 냉담할 뿐입니다. 오나가세도 수영장에 뛰어들어 사과합니다. 두 소녀는 흠뻑 젖었지만 마도카는 갈아입을 교복이 있지만 오나가세는 없다. 다음 날 오나가세는 마도카에게 빌린 교복을 입지만 사이즈가 너무 안 맞아서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그녀는 더욱 화가 난다. 오나가세는 항상 학교에서 먹는 시라누이에게 화풀이를 하기로 한다. 오나가세는 그녀를 잡으려 하지만 시라누이는 마도카보다 속이기 더 어렵다. 젠키치는 오나가세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막지만 두 사람은 결국 수갑으로 연결된다. 특히 마도카가 얼마나 질투하는지를 생각하면 이것은 젠키치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일이다. 두 사람은 수갑 열쇠를 찾을 수 있는 징계위원회 본부로 향한다. 두 사람이 가는 길에 학교 전체가 뒤에서 웃고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마도카를 마주치게 됩니다. 화낼 거라고 예상했지만 의외로 마도카는 그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들을 풀어주려고 하지만 결국 젠키치의 다른 손에 수갑이 채워집니다. 셋은 이제 완전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본부에 가서 열쇠를 찾아야 하지만 가는 길에 마도카는 계속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느라 멈춥니다. 오나가세는 마도카가 그저 바보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고 인기가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메타루드 듀오도 만납니다. 오나가세의 엄격한 규칙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그녀를 찾아다니던 공격적인 학생 2명입니다. 한 명은 나무 야구 방망이를, 다른 한 명은 금속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습니다. 젠키치는 나무 야구 배트를 챙기는 동안 마도카는 다리로 금속 야구 배트를 한 방에 부숴버립니다. 이 모습에 불량배들은 겁먹고 도망치고 오나가세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때 마도카가 금속 야구 배트를 부술 수 있다면 수갑도 부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또다시 마도카는 자신의 힘을 잊어 불필요한 상황을 끌었습니다. 학원 내에는 특별한 능력과 힘을 가진 학생들을 엄선하여 모아놓은 특별반이 하나 있습니다. 13반은 특별한 관심과 허가를 받는 특별 학생들의 반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학생들은 위험하고 평범하지 않으며 행동이나 생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도카는 13반 출신이지만 다른 학생들과 달리 밝고 호감 가는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적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마도카는 터무니없는 복장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음악 동아리에 갈 예정이다. 분명히 오케스트라가 너무 큰 소리를 내서 학생들이 불평하고 있다. 가는 길에 마도카가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 놀란 시라누이를 만난다. 이번에는 다른 멤버들도 각자 다른 일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마도카는 믿을 수 있고 자신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멤버들을 찾아서 기뻐한다. 그녀는 시라누이에게 부회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지만 시라누이는 단칼에 거절하고 마도카에게 자신이 그녀를 싫어한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마도카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시라누이가 필요했던 것은 자기 마음에 들려고 하지 않는 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오니가세에게 방해를 받는다. 오니가세는 이 두 학생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항상 교복 규정을 어기는 마도카와 항상 강당에서 먹는 시라누이. 세 사람은 모두 할 일이 있어서 함께 음악실로 가기로 한다. 평범한 날이었던 것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한다. 음악실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방 구석구석 악기 하나하나 구멍이 나 있었다. 겁에 질린 동아리 회원 2명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9살 소년 운젠이 방 한가운데 피를 묻힌 얼굴로 서 있다. 운젠의 말에 따르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낸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했고 그의 눈에는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과 폭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마도카, 오니가세, 시라누이는 완전히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운젠은 마도카에게 공격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그는 학생회를 자신의 적으로 삼고 싶어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마도카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마도카는 반격하지 않는다. 그녀는 소란을 피울 의향이 없고 운젠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운젠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학생회 임원 3명에게 각각 암살자를 보내 그들을 제거하려 한다. 이로 인해 마도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운젠이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마도카는 자신의 속도를 이용해 도망쳐 친구들을 구합니다.
그녀는 잠시 걱정하는 학생들 옆을 스쳐 지나가지만 마도카임을 알아차리자 곧바로 안심합니다. 마도카가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먼저 키케지마를 노리는 암살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날려버립니다. 키케지마는 자신을 제거하려는 사람이 있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합니다. 마도카는 그를 학교 전체를 가로질러 날려버리고 그의 발톱 무기를 빼앗은 뒤 이사헤야의 트랙화를 빌립니다. 그런 다음 발톱을 이용해 건물을 뛰어올라 아큐를 제거하려는 암살자의 무기를 낚아챕니다. 아큐 역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는 자전거였고 마도카는 버리는 대신 그 자전거를 이용해 젠키치가 징계위원 회원을 도우려는 건물로 향합니다. 젠키치는 그 징계위원 회원에게 제거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도카의 길은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막히지만 그들은 그녀를 크게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그들을 지나쳐 젠키치가 죽기 직전인 방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여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슬을 잡아서 산산조각 낸다. 젠키치는 그녀를 보고 놀란다. 젠키치를 제거할 책임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 야부코는 상황이 진정된 후 운젠에게 상황 보고 전화를 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마도카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아주 적절한 시간에 나타났고 모든 암살자들은 임무에 실패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젠키치는 그녀에게 마도카가 정말로 그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암살자들을 구한 것이었다. 마도카는 친구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고 희생자를 피하기 위해 친구들이 분노를 폭발시키기 전에 암살자들을 막았습니다. 운제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야부코가 더 말하기 전에 그는 휴대폰을 부숩니다. 학생 회실로 돌아온 마도카는 모두에게 상황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녀는 각자에게 작고 다채로운 공을 하나씩 줍니다. 분명히 이 작은 공들이 운젠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탄성과 속도가 높아서 튀어다니며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마도카는 간단한 시범을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친구들을 다칠 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나아가려는 순간 운젠이 방에 들어와 방 안에 수십 개의 슈퍼볼을 떨어뜨립니다. 볼들이 방 안으로 굴러가는 동안 그는 거만하게 굴며 학생회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마도카의 발견을 칭찬하고 그녀의 속도와 힘을 칭찬합니다. 운젠은 마도카가 자신의 거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장황한 연설을 합니다. 그는 인간의 결점과 약점만을 보는 반면 마도카는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합니다. 그는 마도카의 생각을 역겹고 나약하다고 여깁니다. 그녀와 달리 운제는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의 근원을 뽑아내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도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완벽한 성인으로 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마도카는 동의하지 않았다. 자신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운젠과는 논리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마도카는 운젠의 무기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폭발시킬 수 있는 소형 폭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운젠은 자신의 진짜 무기가 아이디 신데렐라라고 밝히며 이제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니 마도카가 설득하려고 할지 궁금해했다. 마도카가 입을 열자마자 운젠은 폭탄을 폭발시켜 방과 건물 전체를 파괴했다. 물론 운젠은 무사했다. 그의 옷은 고압 공격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되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마도카가 친구들을 구하려고 했던 것을 알아챘지만 그들이 살아남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다 학교 운동장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고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마도카는 충격파로부터 모두를 구하기 위해 재빨리 감싸 안았고 폭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공을 흩뿌리기도 했습니다. 운제는 마도카가 멀쩡히 서 있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혔지만 마도카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운젠이 저지른 일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능력, 워갓 모드를 발동합니다. 눈은 핏빛으로 변하고 머리카락은 붉게 빛나며 운젠에게 다가갑니다. 마도카는 자신이 성인도 아니고 완벽하지도 않지만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려 했으니 분노에 몸을 맡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운젠이 마도카와 싸우려고 하지만 마도카가 앞으로 뛰어들어 직접 주먹을 날려 그를 피나게 만든다. 그의 특수 슈트가 마도카의 주먹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마도카는 그를 건물 전체를 관통해서 날려버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운젠은 이제 꽤 얻어맞아 엉망진창이 되었고 3번의 강한 타격만 견딜 수 있는 그의 특수 슈트는 이미 마도카에게 한 대 얻어맞았다. 마도카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운젠은 고집을 꺾지 않는다. 그는 마도카를 최대한 화나게 만들려고 작정한 듯하다. 그는 그녀가 분노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마도카는 분명 이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자신의 원초적인 힘을 사용하여 짐승으로 변할 것을 약속한다.
운젠이 그녀에게 달려들지만 마도카는 포탄 펀치로 소년을 2번 더 공격한다. 주변 건물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는 벽에 그대로 부딪힌다. 젠키치, 아쿠네, 그리고 기케이지마도 근처에 있다. 아쿠네는 젠키치에게 마도카가 전신의 신모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때가 언제였는지 묻는다. 젠키치는 선도 악도 아닌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자신마저 파괴하려는 이상한 소년과 마도카가 마주쳤던 일을 떠올린다. 그 소년의 이름은 쿠마가와였고 마도카가 자신의 광기 넘치는 능력을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상대도 그였다. 그것은 3년 전 일이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마도카는 쿠마가와를 교화시키는데 실패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폭력적인 본성을 억누르려고 노력해왔다. 이제 마도카는 상태가 좋지 않은 운젠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특수 정장은 더 이상 타격을 견딜 수 없고 그는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특수공을 더 던지지만 마도카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걸어갑니다. 이것은 큰 실수로 드러납니다. 이 공들은 사실 마도카의 피부에 달라붙는 강력한 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을 크게 제한하며 마도카는 스스로를 찢어발기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운젠은 마침내 마도카를 꼼짝 못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 앞에서 잘난 체하지만 마도카의 의지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가만히 있지 않고 묶인 끈을 잡아당기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쓴다. 그 때문에 건물 전체가 그녀와 함께 움직인다. 운젠은 그 엄청난 힘에 멍해진다. 마도카가 운젠 위에 콘크리트 슬래브를 내리치자 건물 전체와 주변 건물들이 무너진다. 그는 이제 그녀의 본 모습, 미친 짐승을 본다. 더 이상 쓸 수 있는 계략도 힘도 없이 운젠의 패배는 불가피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마도카는 그를 괘씸시키거나 인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으므로 그녀가 진 것이다. 그는 마도카가 자신을 없애도록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마도카가 자신을 없애는 선택을 했다는 점을 들어 그녀가 정말로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 합니다. 격분한 상태의 마도카는 눈앞의 소년을 없애려는 마음이 진심입니다. 그의 말이 통하고 마도카는 운젠을 없애 자신의 신념을 파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손을 들어 올리자 젠키치, 아쿠네, 기케지마가 그녀를 붙잡고 그만두라고 굴복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자신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안심시킵니다. 마도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마도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그 장면의 긴장감은 완전히 해소됩니다. 그녀는 운젠에게 사과하고 학생회 부회장직을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모두 그녀의 태도 변화에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마도카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갈등은 해결되었고 운젠은 꽤 오랜 시간 회복해야 징계위원회 의장직에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갈등은 학원장에게까지 알려졌고 그는 손녀인 시라노이로부터 학생회와 운젠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격렬한 싸움 이후 마도카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녀는 여러 부상을 입었고 학생회는 처음으로 그녀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학생회실이 있던 건물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은 꽃밭 한가운데 임시 천막을 치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마도카가 없으니 평소보다 훨씬 평온하고 즐거운 분위기예요. 마도카는 늘 엉뚱한 사건들을 끌고 다니는데 그녀가 없으니 학생회는 별탈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키케이지마는 마도카가 어떻게 싹트는 문제들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없으니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사람은 의견함을 확인하기로 하고 마치바루라는 작고 소심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녀는 머리가 떨어질까 봐 항상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어요. 마치바루는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장기부 소속이고 장기말이 하나 없어졌대요. 학생회는 장기부를 방문하고 방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장기말이 없어진 게 이상할 게 없네요. 알고 보니 희귀한 장기 세트 중에서 킹말이 없어졌고 가격도 상당해서 마치바루는 담당 선생님께 들키는 게 두렵대요. 학생회는 곧바로 마치바루를 도와주기로 하고 방 청소를 시작합니다. 정리하면서 마도카를 떠올리고 마도카 자신도 왕처럼 존재한다는 걸 생각해요. 대담하고 고집이 세지만 적과 맞서 싸우려면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죠. 셋은 계속 마도카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의 엉뚱한 행동들과 모두를 하나로 모은 그녀를 떠올립니다. 방은 깨끗해졌지만 조각은 찾지 못했어요. 젠키치는 마치바루에게 다른 단서가 있을 수 있는지 묻지만 소녀는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그러다 아쿠네가 방에 있는 모든 장기 세트에서 왕 조각이 없다는 걸 알아채요. 이로써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계획적인 행동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치바루에게서 나데야마라는 장기 부원이 그들이 가진 최고의 장기 실력자였고 회장이 될 운명이었지만 다른 부원들에게 너무 가혹해서 결국 마치바루가 회장으로 뽑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데야마가 보복의 일환으로 조각들을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젠키치, 아쿠네, 그리고 키케지마는 나데야마가 옥상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무관심한 태도는 약간 짜증스러웠고 조각을 가져간 것이 그녀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장기부 회원들을 바보라고 부르며 모든 왕조각이 없어진 것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비웃습니다. 나데야마가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고 앙심을 품고 조각들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음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동아리도 그만두었습니다. 젠키치와 아쿠네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그 소녀는 고집이 셉니다. 아쿠네는 선생님들께 맡기기로 하고 떠나려고 하지만 젠키치는 엉뚱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마도카가 없으니 그는 정말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엉뚱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나데야마에게 장기 대결을 신청하기로 합니다. 나데야마는 진다면 말을 돌려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어 하지만 젠키치는 그녀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젠키치가 어린아이들이 하는 간단한 장기판을 준비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나데야마는 크게 화가 나지만 진짜 놀림감은 바로 그녀 자신입니다. 학생회 간부들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질책하며 어린 회원들을 가르치는 대신 유치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합니다. 마도카처럼 학생회 3인조는 나데야마의 선한 본성에 호소하며 그녀의 잘못된 점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나데야마는 조각들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장기부에 다시 들어가 초보자들에게 장기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학생회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마도카는 해결된 문제마다 꽃을 추가한다는 꿈을 이루어가며 학생회 임시방에 점점 더 많은 꽃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웅장한 학원 복도에 마도카 쿠로카미가 서 있습니다. 규율이 엄격하지만 순진한 소녀인 그녀는 하코네와 학원 이사장을 만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난폭하고 위험한 학생인 운젠을 물리친 후 이사장은 마도카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도카가 자리에 앉자 이사장은 자신의 앞에 있는 소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주변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마도카를 칭찬하고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의 말은 정중하지만 초연한 마도카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이사장은 운젠이 플라스크 계획이라는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장 자신이 주도한 이 비밀 프로젝트는 불안한 힘을 다룰 수 있는 비정상적인 개인, 즉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도카에게 제안된 자리는 명망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자리입니다. 악명 높은 위험한 학생들로 구성된 13반의 많은 학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마도카에게는 이 제안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회장인 기리카미 마도카는 강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제안을 거절하고 감독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정중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녀가 방을 나서자마자 특권층이자 위험한 집단인 13반의 구성원들이 방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내내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내 삼촌처럼 몰래 숨어서 감독과 마도카의 대화를 하나하나 엿듣고 있었지만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구성원들은 분명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마도카에게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능력에 감명받지 않았고 감독이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도카가 플라스크 계획에 참여 제안을 받았으니 그녀의 목숨이 위험해졌습니다. 마도카는 사무실을 나서면서 창가에 멈춰 서서 밖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최근 회의를 되짚어보지만 무거운 쇠사슬과 쇠구슬에 손이 묶인 어린 소녀에게 방해를 받습니다. 소녀는 순수하고 귀여운 아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오면서 마도카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반응할 틈도 없이 소녀는 쇠사슬을 마도카에게 휘둘러 바닥에 거대한 구멍을 냅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갑자기 평범한 일상물에서 액션물로 바뀐 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소라는 다른 학생들의 주목을 끌고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봅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모든 학생들은 마도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분명히 다친 것 같다. 쇠사슬을 휘두르던 소녀는 운젠의 여동생, 묘가로 밝혀지며 그녀의 계획은 오빠의 복수와 마도카를 제거하여 플라스크 계획의 빈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마도카는 천천히 일어선다. 자신은 플라스크 계획에 관심 없고 참여할 생각도 없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묘가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소녀는 다시 쇠사슬로 마도카를 공격해 교실로 내던진다. 학생들은 흩어져 심하게 다친 마도카가 반항하지 않고 묘가에게 맞는 것을 공포에 질려 바라본다. 마도카는 폭력을 싫어해서 반항하지 않는 것이다.
또 시작이네. 이 쓸데없는 말로 속이는 수법.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지기 전에 재주가 뛰어나고 인기 많은 학생 네부시마가 교묘한 방법으로 묘가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네부시마가 유도 실력을 발휘해 묘가를 제압하고 공격을 막자 학생들은 엄청난 환호성을 지릅니다. 묘가는 네부시마에게 비켜달라고 하지만 장난기 많은 소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부시마는 온 힘을 다해 덤벼듭니다. 그 행동이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마도카를 구하려는 그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묘가는 네부시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그녀의 힘은 퍼프데디 못지않게 강합니다. 네부시마가 왜 장난꾸러기로 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녀는 묘가를 벽에 내동댕이치고 완전히 제압한다. 마도카는 이 모든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며 네부시마가 왜 저렇게 자신을 돕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혼란이 가라앉고 상황이 안정되자 마도카는 네부시마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헤어지기 전에 네부시마는 몇 마디 조언을 건넨다. 그녀는 마도카에게 때로는 싸우지 않는 것이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키리카미는 이 말에 감동하여 네부시마에게 감사를 표한다. 혼란을 뒤로하고 마도카는 다음 행동을 생각하지만 13반이라고 주장하는 3명의 학생들에게 방해를 받는다. 이 학생들은 플라스크 계획의 공석을 차지하기 위해 마도카와 싸우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마도카에게 다가가지만 곧 쓰레기장에 처하게 된다. 마도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재빨리 제압하고 다친 채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몸을 내버려둔다. 그녀는 감독의 제안이 자신에게 진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13반과 플라스크 계획과의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마유가와의 싸움과 다른 13반 학생들과의 만남 후 마도카는 끔찍한 상황에 처한 친구 젠키치의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한다. 마도카는 알지 못하지만 그녀를 찾는 동안 젠키치는 13반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터무니없는 구성원인 미야코 나조 아오토를 만난다. 그의 능력은 그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제압한다. 젠키치는 미야코 나조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어 도망치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13반의 또 다른 구성원이 나타난다. 유쿠하시로 알려진 이 구성원은 젠키치에게 미야코 나조는 타고난 지배자이며 그의 능력은 누구든 질문 없이 그에게 복종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그는 젠키치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모든 명령에 따르라고 조언한다. 미야코 나조는 주로 마도카를 찾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플라스크 계획의 일원으로서 그는 마도카가 감독을 만났을 때 방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볼 수 없었지만 미야코 나조는 마도카에게 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젠키치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걱정합니다. 무릎을 꿇도록 강요받았지만 그는 마도카에게 앞으로의 위험을 경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마도카가 직접 나타납니다. 침착하게 등장한 그녀는 젠키치가 다른 남자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은 것을 질책합니다. 그녀는 미야코 나조를 매우 과소평가하지만 그는 1초도 걸리지 않고 그녀 역시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마도카는 머리가 바닥에 내리꽂히자 완전히 깜짝 놀란다. 그녀는 상대방을 보고 그 남자가 감독과의 회의 때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미야코 나조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그는 그 회의 이후로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삼고 싶어 한다고 확인한다. 우스꽝스러운 남자는 계속해서 젠키치의 피를 끓게 만드는 말을 한다. 마도카 또한 이 말을 듣고 당황하고 그 말은 결국 젠키치가 말 대신 손을 쓰게 만든다. 그는 미야코 나조의 능력에서 벗어나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를 공격한다. 하지만 유쿠하시가 공중에서 그를 막는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유쿠하시는 젠키치를 제압할 뿐만 아니라 미야코 나조에게 자신의 능력의 강력함을 기억하고 분노로 학생들을 죽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의 조언은 효과가 있었고 미야코 나조는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젠키치를 해치지 않고 마도카를 위한 메모를 남깁니다. 그 후 13반의 두 멤버는 젠키치와 마도카를 남겨둔 채 극적인 퇴장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유쿠하시는 미야코 나조가 젠키치를 눈여겨보았으니 이제 그의 고등학교 생활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위험이 사라지자 마도카와 젠키치는 벤치에 앉아 앞으로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마도카는 건네받은 메모를 읽고 미야코 나조가 시계탑 꼭대기에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설렙니다. 젠키치는 강력한 적과 싸우려는 친구의 들뜬 모습에 약간 걱정하지만 그녀의 결정을 지지한다. 마도카는 행동하기 전에 자신을 강화해야 한다. 오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지만 더 강해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오빠를 찾아가기로 한다. 마도카의 오빠, 메구로 키리카미는 캠퍼스 안 버려진 건물에 산다. 건물 자체는 낡고 폐허 같지만
아내는 메구로가 일하는 기지가 있다. 메구로는 전문 트레이너이자 분석가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여동생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변태이기도 하다. 마도카를 한눈에 본 그는 여동생이 도움과 훈련이 필요하며 조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메구로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도 그룹 13의 일원으로 플라스크 계획에 관여했었다고 밝힌다. 그는 플라스크 계획에서 목격한 것이 지옥 그 이상이었고 그 집단을 떠나기 위해 자신의 장기와 정맥을 일부 포기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마도카와 젠키치는 메구로의 무덤덤한 태도에 겁에 질리지만 동시에 더욱 강해지기 위해 훈련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메구로는 그들의 훈련을 돕기로 하고 힘들지만 매우 효과적인 혹독한 훈련을 제공하기로 합니다. 마도카와 젠키치가 메구로의 훈련을 통해 준비하는 동안 미야코나주는 시계탑 꼭대기에서 마도카를 기다립니다. 그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필연적으로 땅을 지배하게 될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지만 마도카와 젠키치의 등장으로 생각이 끊깁니다. 미야코나주는 젠키치가 함께 온 것에 불쾌해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마도카에게 자신의 대의에 동참하고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마도카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미야코나주에게 플라스크 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그렇게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능력을 사용해도 소용없다는 것과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폭력을 사용하기로 한다. 하지만 그가 공격하기 전에 젠키치가 개입한다. 미야코나주의 오만한 태도에 격분한 그는 강력한 발차기로 그를 공격한다. 그 공격에 미야코나주는 시계탑 가장자리 너머로 날아간다. 젠키치와 마도카는 상대가 추락할까 걱정하며 서둘러 가장자리로 달려가지만 놀랍게도 미야코나주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그는 다리로 벽면을 붙잡고 완벽하게 똑바로 서 있었다. 그는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동시에 위협적이었다. 젠키치와 마도카는 믿을 수 없는 힘에 놀라워한다. 미야코나주는 자신의 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마도카에게 이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재촉한다. 그는 마도카가 자신의 신부가 되어 함께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명령을 다시 내린다. 하지만 마도카는 이 섬뜩한 남자와는 아무런 관련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녀는 미야코나주에게 플라스크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구한다. 미야코나주는 진짜 속성을 밝히지 않고 연구소가 시계탑 아래로 뻗어 있으며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원 학생들을 비정상적인 개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정상적인 힘에 굴복하여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의 희생은 천재적인 약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고 그 약은 전 세계에 판매되어 힘과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마도카는 이 계획에 완전히 반대합니다. 순진한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생각 자체를 끔찍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학원에 그런 어두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한 후 미야코나주는 마도카에게 답을 기다리겠다며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도카는 지금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마도카는 플라스크 계획을 처리해야 하며 학생회가 시계탑 밑에 비밀 연구실로 가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학생회장들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젠키치와 마도카는 학생회 활동으로 돌아갑니다. 제안함에는 말썽 많고 위험한 학생들로 가득한 악명 높은 13반의 메모가 가득합니다. 마도카는 연구실에 가야겠다고 결심한다. 젠키치는 다시 한번 친구에게 당황한다. 연구실 입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우노와 사노라는 두 명의 경비병이 길을 막고 있다. 두 소녀는 비밀 코드가 필요한 문을 지키고 있다. 마도카는 코드를 쉽게 우회하지만 젠키치는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 기케지마와 아쿠네라는 다른 두 명의 위원도 현장에 도착한다. 마도카를 혼자 두고 싶지 않은 결심으로 그 세 사람은 코드를 우회하여 연구실로 향하는 길을 찾는다. 이제 그룹이 하나가 되었고 4명의 학생들은 시설을 통과해야 한다. 실험실로 가는 길은 길고 미로 같습니다. 마도카는 그들이 빙빙 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룹은 재정비를 위해 멈춥니다. 마도카는 키케지마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도카가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는 음파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키케지마는 소리를 지르는데 소년들을 놀라게 하지만 마도카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그룹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진전을 보이기도 전에 13조의 일원이 그들의 길을 막습니다. 소장과의 회의에도 참석했던 타카치오 시구사가 자신을 소개하고 마도카는 그를 즉시 알아봅니다. 타카치오는 그들에게 시험을 제안합니다. 그를 이기면 통과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남자가 분명 위험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마도카는 무서운 상대와 싸울 생각에 들떠 있다. 타카치오는 이제 그들의 길을 막고 있으며 마도카와 친구들이 싸움 없이 떠나도록 내버려둘 의향이 없다.
마도카 역시 싸움을 갈망하며 자세를 취한다.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타카치오는 목에 건 USB 드라이브를 보여준다. 그는 그 드라이브에 플라스크 계획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밝히며 마도카에게 그에게서 드라이브를 빼앗으라고 도전한다. 마도카는 받아들이고 격렬한 전투가 시작된다. 타카치오는 무릎으로 마도카를 공격하지만 그의 공격은 재빨리 막힌다. 그런 다음 그는 마도카가 피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마도카를 걷어차지만 마도카는 길을 비키는 대신 그 공격을 온전히 받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 타카치오는 마도카의 얼굴 앞에서 웃지만 마도카가 자신의 USB 드라이브를 빼앗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란 타카치오는 감탄한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더 많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마도카가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는 동안 타카치오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체인을 되찾는다. 마도카는 타카치오가 움직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지만 드라이브는 이미 그의 손에 있다. 타카치오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능력은 마도카가 아무리 여러 번 드라이브를 가져가도 대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마도카는 타카치오의 능력이 빠른 반사신경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무엇을 하든 빠른 반사신경 덕분에 자유롭게 그리고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의 근육 덕분에 움직임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이용해 마도카의 드라이브를 빼앗고 그녀 주위로 순간이동합니다. 마도카는 이를 깨닫고 전략을 이어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번에는 기절의 폭풍이라는 특수 능력을 사용해 자신의 복제체를 만듭니다. 그녀는 복제체들을 이용해 타카치오를 혼란스럽게 하려 했지만 계획은 실패합니다. 상대는 훨씬 더 노련했고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습니다. 놓아주는 대신 타카치오는 마도카의 팔을 부러뜨립니다. 그는 이 부상으로 승리를 확신하지만 또다시 타카치오가 자신으로부터 USB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에 놀란 타카치오는 마도카의 능력이 모든 반사신경을 없애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공격을 피하기보다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타카치오에게 얻어터지면서 동시에 그에게서 USB를 빼앗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성공적입니다. 타카치오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지만 준비를 해왔고 마도카가 가져간 드라이브는 가짜라고 밝힙니다. 진짜 하드 드라이브는 여전히 타카치오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도카는 이런 속임수에 화가 나서 타카치오에게 자신의 진짜 힘의 일부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젠키치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깨닫고 재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엄폐하라고 말합니다. 쿠레카미 팬텀이라는 기술을 펼치며 마도카는 음속을 돌파하고 순식간에 타카치오에게 돌진합니다. 그녀의 속도는 너무 빨라 눈 깜짝할 새에 바닥 전체가 파괴되고 타카치오는 완전히 격파되어 바닥에 쓰러집니다. 마도카가 얼마나 빠르게 기술을 실행했는지에 놀란 타카치오. 하지만 굴욕과 패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타카치오는 인생 최초로 자신과 호각을 이루는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마도카의 공격으로 목에 감겨있던 드라이브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카치오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싸움을 걸어옵니다. 두 사람은 주먹을 주고받지만 라이벌 의식보다는 싸움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마도카의 친구들은 타카치오와 마도카가 활짝 웃으며 서로에게 펀치를 날리는 모습에 공포에 질립니다. 결국 마도카는 마지막 일격을 날려 타카치오를 완전히 쓰러뜨리지만 타카치오는 화가 나기보다는 싸움이 끝나서 아쉬워합니다. 마도카와 학생회 나머지 일원들은 드디어 넘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의 다음 위협이 이미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타카치오의 위협을 벗어나자 마도카와 친구들은 플라스크 계획의 본래 연구실에 도착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 이어나갔다. 앞으로 나아가던 중 그들은 일본 정원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놀랐다. 처음에 정원의 탁 트인 풍경은 그들을 당황하게 했다. 연구실은 지하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천장이 외부 세계를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정원 안에는 푸른 머리카락을 한 이상한 젊은 남자, 13번 그룹의 또 다른 일원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무나카타 K였고 그는 마도카의 진행을 방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하지만 무나카타는 그룹을 즉시 공격하는 대신 갈등을 혐오하며 마도카와 싸울 의향이 없다고 선언했다. 마도카는 그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층으로 이동하기로 한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자마자 목을 베기 위해 칼이 바로 그녀의 머리 옆에 나타난다. 그녀는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하고 자신의 목숨을 노린 시도에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무나카타를 바라보는데 그는 자신의 칼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무나카타는 그들을 제거할 의도가 없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터무니없는 이데올로기를 설명하며 세상을 암울하고 폭력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무나카타에게 있어 제거는 그의 감정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결말이다.
그들 앞에 비정상적인 학생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매우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마도카는 위험을 감지하고 싸울 준비를 하지만 동생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막는다. 마도카는 지난 전투에서 입은 부상이 아직 낫지 않아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대신 메구로는 젠키치를 선택하여 무나카타와 싸우게 한다. 그룹은 이 결정에 당황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젠키치는 상대방을 약간 경계하며 전장에 들어선다. 무나카타의 능력은 무기 은닉의 달인이다. 그는 온갖 종류의 무기를 자신의 몸에 숨기고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전투는 무나카타가 여러 개의 날카로운 검을 사용하며 시작되고 젠키치는 그것들을 쳐내는 데 성공한다. 검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인공 하늘에 박힙니다. 이 예상치 못한 힘의 과시에 무나카타는 본격적으로 나서서 무거운 망치 2개를 사용합니다. 망치는 더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그것들을 젠키치를 향해 휘둘렀지만 젠키치는 손으로 능숙하게 막아냅니다. 젠키치는 무나카타가 만들어내는 모든 무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투가 진행되는 방식에 좌절한 무나카타는 가시도치나게 젠키치가 손으로 막거나 쳐낼 수 없는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잠시 동안 무나카타가 2라운드에서 이길 것처럼 보였지만 젠키치는 재빨리 셔츠를 벗어 날아오는 곤봉을 막습니다. 무나카타는 젠키치가 보통 사람이지만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투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하고 여러 자루의 총을 꺼내지만 젠키치는 그것들을 막을 뿐만 아니라 분해하기까지 합니다. 젠키치가 각각의 무기를 피하는 모습이 만화처럼 보인다. 무나카타는 자신의 무기가 전혀 통하지 않자 좌절하고 수류탄과 로켓 발사기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젠키치는 재빨리 주먹으로 발사기를 내리치고 그런 무기를 사용하는 무나카타를 꾸짖기까지 한다. 결국 모든 무기를 다 써버린 무나카타는 주먹을 사용하지만 젠키치는 빠르게 그를 덮친다. 승리는 젠키치 쪽으로 기울어 보인다. 무나카타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고 젠키치가 승리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축하 분위기가 무르익기 전에 무나카타는 젠키치의 등 뒤로 여러 자루의 검을 던져 그를 땅에 넘어뜨린다. 노다카는 젠키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울기 시작한다. 모두가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한다. 나구로가 앞으로 나서서 그 책임을 지려 한다. 그는 우는 여동생을 보고 자신이 젠키치를 싸움에 몰아넣은 것이 안타까워진다. 무나카타가 나구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한다. 그는 젠키치의 죽음에 대해 나구로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하고 심지어 플라스크 계획을 떠올린 것이 나구로였다는 사실을 밝힌다. 나구로는 무나카타에게 맞설 준비가 되지만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지친 젠키치가 천천히 일어선다. 그는 노다카가 오는 것을 보고 무나카타가 그녀를 괴롭힌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젠키치는 특수 공격을 사용하고 그 여파로 땅이 격렬하게 흔들린다. 처음에 무나카타는 그의 말을 비웃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가짜 천장에 박혀있던 검들이 떨어져 무나카타에게 꽂힌다. 이제 승리는 확실히 젠키치의 손에 들어왔다. 무나카타는 완전히 제압되었고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헤어지기 전에 젠키치는 무나카타에게 손을 내밀며 기꺼이 그를 친구로 여긴다. 이 행동은 무나카타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인생에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한다. 마도카와 친구들이 연구소를 진행하면서 만나는 13번 그룹의 구성원들은 모두 학생회와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도카와 친구들이 또 다른 층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으므로 그들은 3층으로 이동하는데 그곳의 풍경은 동물원을 닮았다. 마도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모든 동물들을 쓰다듬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흥분은 기케이지마의 귀여운 동물에 대한 반감에 부딪힌다. 두 친구가 말다툼을 시작하고 곧 그룹은 흩어져 이상한 지하 동물원을 각자 탐험한다. 젠키치와 마구로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지만 아쿠네는 수수께끼의 붕대를 감은 소녀를 만난다. 네즈 야오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소녀는 13조의 또 다른 일원이며 사실 아쿠네와 친분이 있다. 두 사람은 예전에 같은 반이었지만 네즈는 이상한 행동 때문에 13반으로 전학 갔다. 아쿠네는 이상한 동물원이 아마 네즈의 실험장일 거라고 깨닫는다. 그녀가 중학교 때 이상한 실험을 하던 아이였기 때문이다. 네즈는 그의 의심을 확인시켜주며 단 한 가지 요청을 한다. 아쿠네와 그의 친구들이 실험실을 떠나 플라스크 계획을 잊어달라고. 하지만 아쿠네에게 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는 즉시 거절하고 싸움 준비를 하려는데 다른 소녀가 그의 위로 뛰어넘어 와이어로 그를 제압하려 한다. 네즈와 달리 이 소녀는 활기차고 빠릅니다. 그녀의 이름은 고가 아타미이며 13조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고가의 기습 공격이 아쿠네를 거의 제압할 뻔했지만 그는 간신히 벗어납니다. 그는 두 명의 이상한 소녀들을 보고 다음 전투가 자신의 힘을 시험받는 전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큐네는 자신이 파괴하는 것만 알던 존재였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마도카가 그의 삶을 바꾸고 분노를 조절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그러한 이상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싸우고 싶어 합니다. 고가가 먼저 공격합니다. 그녀의 속도와 민첩성은 아큐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네즈는 코비가 원래 평범한 소녀였지만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매료되어 네즈에게 사이복으로 만들어달라고 간청했다고 밝힙니다. 새로운 능력을 얻은 코가는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갖춘 고기능 사이복으로 변신했습니다. 외모는 평범해 보입니다. 파리 한 마리도 해칠 수 없을 것 같은 작고 귀여운 소녀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힘과 전투 실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코가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아큐네에게 강력한 발차기를 날립니다. 그 여파로 바닥 전체가 무너지고 세 사람은 아래층으로 추락합니다. 이곳은 평범한 실험실처럼 보이지만 아큐네가 주변을 살피기도 전에 코가는 다시 공격을 퍼붓지만 이제 아큐네는 그녀가 사이복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공격을 피하기보다는 그녀의 다리를 하나 부러뜨립니다. 코가는 즉시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며 울고 네즈조차 아큐네의 잔혹한 행동에 놀랍니다. 그런 움직임을 취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는 코가를 막아야만 했고 아큐네는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사이보그인 코가는 회복하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다시 일어서자 아큐네를 고통스럽게 쓰러뜨렸습니다. 아큐네에게 상황이 불리해지기 시작했지만 더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메구로가 갑자기 나타나 싸움을 방해했습니다. 메구로는 아큐네에게 나머지 팀원들이 아큐네의 전투 능력을 믿고 그가 없이 4층으로 내려갔다고 알렸습니다. 그들은 단서를 찾기 위해 흩어졌고 메구로는 마침 아큐네를 만났습니다. 이제 메구로가 싸움에 끼어들면서 아큐네의 승산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메구로의 등장이 네즈에게는 성가신 일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과 같은 직책을 맡았던 사람을 만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플라스크 계획의 이전 감독관인 메구로는 네즈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녀가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거만한 태도로 메구로는 네즈를 놀리기 시작하며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도전한다. 아쿠네와 코가의 싸움이 결정적인 요소로 사용될 것이며 승자는 옷을 벗는 것으로 굴욕을 당해야 한다. 이 도전의 조건이 터무니없지만 네즈는 코가, 즉 자신의 궁극적인 창조물이 어떤 고통에도 견딜 수 있고 13번 그룹 내 최고의 전투원이라는 것을 알기에 받아들인다. 아쿠네는 이런 상황 한가운데서 메구로가 그런 이상한 내기를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아쿠네와 코가는 다시 한번 싸운다. 이번에는 코가가 민첩성을 이용해 아쿠네를 땅에 눕힌다. 아쿠네는 벗어날 수 없지만 메구로의 방해로 코가의 주의가 흐트러지고 아쿠네는 그 기회를 틈타 코가의 팔을 탈구시킨다. 코가는 다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아쿠네는 이런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전처럼 코가는 다시 멀쩡하게 일어선다. 이 갑작스러운 회복에 아큐네는 전략을 다시 생각하고 코가를 쓰러뜨릴 다른 방법을 찾는다. 그는 상대의 빠른 회복 능력을 생각하며 그녀가 사이보그임에도 불구하고 통증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즉, 능력으로 인해 에너지가 고갈되기 전에 그녀의 몸은 신호를 보내 피로를 막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이용해 아큐네는 코가를 땅에 핀으로 고정시키는 동작을 취한다. 이는 그녀를 빠르게 지치게 만들고 시스템을 정지시킬 것이다. 네즈는 이에 놀라 자신의 창조물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고 메구로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아큐네는 나자에게 치마를 벗으라고 완전히 허락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기 전에 메구로는 대신 가면을 벗으라고 요청한다. 코가는 네즈가 자신의 탓에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지만 네즈는 개의치 않는다. 그녀는 따르며 수년 동안 얼굴에 썼던 가면을 벗는다. 가면을 벗자 그 아래 얼굴은 무섭지 않고 오히려 평범하고 예쁜 얼굴이었다. 이러한 상황 전개를 예상치 못한 아쿠네는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가면 없이 지내는 것을 싫어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그녀는 코가를 석방하라고 아쿠네에게 요구하며 중요한 정보가 담긴 플라스크와 하드 드라이브를 건넨다. 아쿠네는 그렇게 간단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에 충격을 받지만 메구로는 할 말이 더 있다. 그는 네즈를 바라보며 그녀의 본명이 기리카미 쿠지라이며 메구로와 메다카와 친척 관계임을 밝힌다. 그 수수께끼의 자매는 부유한 삶과 가족을 싫어했고 불행한 채로 남고 싶어 했다. 그녀는 6년 전 가출하여 불편함과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았다. 메구로는 오랫동안 여동생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감정에 호소하며 가족에게 돌아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여동생을 만나고 싶었고 마침내 재회할 기회를 얻었다는 감정적인 연설을 합니다. 잠시 네즈는 그의 말에 감동하여 돌아서서 그를 안으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어떤 혈청을 주사합니다. 메구로는 완전히 속았고 네즈는 과거의 자신을 버렸으며 이전 삶의 기억은 전혀 없다고 밝힙니다. 그녀의 인생 목표는 불행해지는 것과 실험을 통해 비정상적인 인간을 만들고 플라스크 계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즈가 완전히 미쳐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광기가 더 심해지기 전에 메다카가 벽을 뚫고 들어와 동생을 구하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여동생을 만납니다. 네즈는 여동생의 모습에 감동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녀는 메다카를 공격하려고 다가가지만 메다카는 그녀를 바닥에 내리친다. 그녀는 네즈가 들고 있던 주사기를 빼앗고 메구로에게 무엇을 주사했는지 묻는다. 네즈는 그 주사액이 메구로 자신이 원래 개발했던 실험 약물일 뿐이라고 밝힌다. 그 약은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직 매우 불안정하며 엄청난 고통을 유발한다. 메다카는 자신의 여동생이 동생들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안겨줄 리가 없다고 믿지 않고 네즈에게 해독제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지만 네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메다카를 자신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 그 약을 복용하게 하려 한다. 메다카는 곧바로 따르며 자신에게도 그 약을 주사한다.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코가는 이것을 아쿠네를 공격할 기회로 삼지만 메다카는 바로 일어서서 공격을 막아낸다. 약물 때문에 메다카는 무겁고 둔하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놀란 네즈는 해독제를 건네고 메다카는 재빨리 주사하지만 속았다. 해독제는 기억 억압제였고 메다카가 그것을 맞자 자신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네즈와 코가가 위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재빨리 행동에 나서 주변 사람들을 보호한다. 아쿠네는 친구가 네즈가 건네는 주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맞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메다카는 기억을 잃었어도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코가와 메다카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지만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다. 메다카는 코가에게 완전히 제압당하고 지쳐서 부상을 입는다. 아쿠네는 메다카가 비정상적인 능력이 없어서 졌다고 믿지만 네즈는 그 약이 실험적인 것이었고 메다카는 모든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가는 승리했습니다. 네즈는 메다카의 친절한 성격이 그녀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다른 성격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미야코노주가 13층에 살고 있으며 그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네즈와 코가는 의식을 잃은 메다카의 몸을 데리고 방에서 탈출하는 동안 다친 아쿠네와 메구로는 좌절감을 느끼며 바라봅니다. 아쿠네와 메구로는 나머지 사람들과 합류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진키치는 다시 올라가 지원을 요청하고 싶어 하는 반면 아쿠네는 네즈를 뒤쫓고 싶어 합니다. 모두 지쳐있고 약하지만 메다카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모든 희망을 잃기 전에 몇몇 익숙한 얼굴들이 그들의 말다툼을 가로막습니다. 유잔과 마요가 그리고 이전 13번 그룹 멤버들과 니부시마가 메다카를 돕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들 역시 플라스크 계획을 파괴하고 싶어하며 힘을 합칠 의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도움을 받아 아쿠네와 진키치는 서로의 차이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유자는 13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권합니다. 그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길을 터주지만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안에는 메다카가 끌려가는 것을 막으려는 다른 13번 그룹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이 멤버들은 위험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유잔과 나머지 사람들이 행동에 나섭니다. 진키치와 그의 친구들이 13층으로 가는 동안 적들을 막기로 합니다. 유잔과 다른 이들이 메다카를 구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지만 아래층에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3층으로 가기 전에 이전에 진키치를 도왔던 미야코노주 부하 유쿠하시가 그들의 길을 막습니다. 그는 방의 수면가스를 살포하고 한 달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 키케지마를 제외한 모두를 잠재웁니다. 메다카를 구하기 전에 마지막 장애물은 키케지마와 그녀의 능력에 의해 막혀야 할 것 같습니다. 유쿠하시는 키케지마를 눈치채지 못했고 그녀의 능력 덕분에 방에 수면가스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유쿠하시는 키케지마가 공기를 들이마시게 함으로써 그녀 또한 쓰러뜨리려고 계획합니다. 그는 메다카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상대를 화나게 하려 합니다. 그는 메다카가 자신의 능력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녀는 억제해야 할 괴물이다. 이 때문에 기케지마는 치명적인 음파를 방출하여 유쿠하시를 벽에 처박지만 능력을 사용하면서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유쿠하시의 계획은 거의 성공 직전이었지만 기케지마는 자신의 손톱을 하나 뽑아 자신을 깨운다. 이 잔혹함에 유쿠하시도 몸을 떨었다. 기케지마는 계속해서 메다카를 옹호하며 그녀를 친구이자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방 안의 유리를 깨뜨려 유쿠하 씨에게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또 다른 음파를 방출하지만 그는 재빨리 유리를 막아낸다. 이를 통해 기케지마는 상대방의 능력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유쿠하 씨는 기케지마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어 그녀의 행동은 완전히 예상 가능해진다. 유쿠하 씨는 계속해서 메다카에 대한 키케지마의 마음을 독살한다. 그는 그녀에게 평범한 사람들은 메다카를 돕거나 그녀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메다카는 그녀처럼 비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다. 키케지마는 손톱을 더 뜯어내고 또 다른 음파를 방출한다. 그녀는 유쿠하 씨가 하는 말을 반박하며 메다카는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삶에서 평범한 경험이 필요한 평범한 소녀라고 말한다. 그녀는 메다카가 비정상적이라는 이유로 고립시키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녀는 친구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키케지마는 공기를 더 흡입하고 그 모습에 유쿠하 씨는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쓰러지기는커녕 피부를 뚫고 나가는 음파를 방출하는데 그 여파는 그녀 자신과 유쿠하 씨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이는 기케지마의 추측, 즉 유쿠하 씨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포함한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싸우는 대신 수면가스를 사용하여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기케지마는 부상당한 유쿠하 씨에게 다가가 위로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끊임없이 느끼는 것이 끔찍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메다카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친구를 구해야만 합니다. 유쿠하 씨는 막 포기하려던 찰나 미야코니주가 나타납니다. 그는 메다카의 세뇌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기케지마를 무릎 꿇립니다. 그는 그녀의 몸을 짓눌러 버리려는 찰나 젠키치가 깨어나 잔해 속에서 그녀를 구해내고 아큐네는 미야코니주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지만 쉽게 막힙니다. 메구로 또한 그림자에 숨어있지만 미야코니주는 그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미야코니주는 오만과 자존심으로 자신의 힘을 이용해 젠키치에게 키케지마를 교살하도록 강요하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진다. 그의 명령에 대한 지배력은 부인할 수 없다. 미야코니주는 자신이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것은 메다카를 세뇌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에 젠키치는 분노하고 미야코니주의 지배에 저항한다. 그는 열정적으로 반박하며 메다카가 세뇌될 리가 없다고 거부한다. 그는 미야코니주의 동기를 의심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하지만 미야코니주는 물러서지 않고 메다카 역시 사람들을 세뇌해왔다고 반박한다. 그녀는 친구들을 세뇌하여 자신을 좋아하고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젠키치에게 그녀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그녀의 뒤처리를 하고 명령에 따르는지 상기시킨다. 젠키치는 상대의 잘못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랐지만 더 말하기 전에 메다카 자신이 나타난다. 그들이 알고 사랑하는 메다카가 눈앞에 서 있지만 여전히 무언가 잘못되었다. 메다카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에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자신을 쿠레카미 메다카라고 부른다. 그녀의 행동과 말투는 차갑고 가혹하다. 그녀는 구원받고 싶어하지 않으며 친구들의 도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플라스크 계획을 진행하고 싶어하며 그 목적을 위해 학원 학생들을 희생시키기를 원한다. 젠키치와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한때 친절했던 친구가 이제는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괜찮아합니다. 젠키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메다카에게 그들의 목적과 애초에 왜 싸우는지 상기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키케이지마조차도 메다카에게 그녀를 위해 싸우는데 모두가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지만 메다카에게는 그들의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들 모두를 학생회 임무에서 해임합니다. 모두에게 큰 충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메다카는 강화된 힘을 사용하여 젠키치, 아쿠네, 키케이지마를 미야코나주처럼 그녀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메구로는 여동생에게도 말을 건넨다. 그녀가 변했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친구들을 무릎 꿇리게 하는 그녀가 왜 우는지 묻고 싶어한다. 이 때문에 메다카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알아차린다. 젠키치도 이를 알아차리고 즉시 일어선다. 그는 진짜 메다카가 아직 깊숙이 묻혀있다는 것을 알고 예전의 메다카를 되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젠키치는 공중에서 회전하며 메다카의 머리를 차고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시작된다. 싸우는 동안 메다카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이 비정상으로 태어나 지능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만 안겨주었던 것을 기억한다. 어린 나이에 방정식을 풀고 심오한 지식을 이해했지만 그로 인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어떤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젠키치를 만나는데 젠키치는 그녀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젠키치는 그녀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다카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잠시 용감하게 젠키치의 공격을 모두 받아냅니다. 하지만 세네는 여전히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녀는 젠키치를 바닥에 내던지고 목을 조르기 시작하지만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젠키치에게 몇 년 전에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고 묻습니다. 젠키치는 다시 한번 그 말을 반복하며 메다카에게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녀의 목적이라고 소리칩니다. 이로 인해 메다카는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에게 능력을 쓰려 하지만 젠키치가 막는다. 메다카는 진정하고 갑자기 모든 것을 기억해낸다. 더 이상 자신을 메다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평소에 자신으로 돌아온 그녀는 플라스크 계획을 막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이다.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온 메다카는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한 목적을 달성할 때가 되었다. 메다카와 미야콘주는 최종 결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한다. 모두 최종 경기장으로 내려가면서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모두 불가피한 전투를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다. 최종 실험실은 플라스크 계획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인간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버와 장비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계속 작동하려면 냉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이 차가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발할 수도 있어요. 미야콘주는 자신이 플라스크 계획의 책임자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능력이 이사장에 의해 모든 장비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메다카에게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하며 플라스크 계획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메다카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녀는 완벽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파괴만을 가져올 계획을 위해 학원 학생들을 희생시키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코가는 메다카의 말에 격분한다. 사이보그인 그녀는 메다카에게 완벽한 인간이 될 자격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코가는 미야콘주 앞에 서서 싸움을 요구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미야콘주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코가의 능력을 빼앗는다. 이로 인해 코가는 크게 다치고 그녀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유쿠하시도 함께 고통받는다. 나이즈는 충격으로 쓰러져 코가의 죽어가는 몸 앞에 무릎을 꿇는다. 미야콘주는 코가의 능력을 이용해 메다카를 바닥에 내던진다. 그의 계획이 드러난다. 그는 세상을 지배하고 플라스크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능력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메구로는 네이즈를 돕기 위해 달려가고 메다카는 일어서서 자신의 모든 힘을 발휘합니다. 메다카와 미에 오니주가 강력한 공격을 주고받습니다. 그들은 장비들을 박살내며 경로상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메다카의 움직임은 미야콘주가 공격을 적중시키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메다카의 싸움 방식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능력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구로는 메다카가 학습의 경지를 완성하여 능력을 매우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이는 미야콘주를 격분시켰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습득하는 데 몇 년이 걸렸지만 메다카는 몇 분 만에 자신의 힘을 완벽하게 제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메다카의 힘까지 빼앗으려 하고 치명타를 날리려 하지만 뭔가 일어난다. 메다카의 몸속에서 미야콘주는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괴물을 목격한다. 그는 메다카의 괴물과 마주하게 되고 정신적인 붕괴를 경험한다. 그는 즉시 용서를 구하고 플라스크 계획을 끝내기로 결정한다. 메다카가 그의 앞에 서자 그는 자신이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다. 미야콘주를 제압한 후 메다카와 학생회 나머지 일원들은 서버들을 해체하여 플라스크 계획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 모두가 작업을 마치자 네즈, 코가, 유쿠하시, 그리고 미야콘주를 포함한 모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돌아간다. 모두가 이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끔찍한 광경과 마주합니다. 13번 그룹과 유잔의 그룹, 서로 싸우던 그 모든 사람들이 꼬챙이에 꽂혀 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그 광경은 충격적이며 반대편 끝에는 음흉한 동기를 가진 듯한 검은색 옷을 입은 소년이 서 있습니다. 메다카는 그 소년을 쿠마가와 미소기, 아쿠네를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그 사디스트적이고 악랄한 성격으로 메다카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악독한 학생회장으로 즉시 알아봅니다. 하지만 메다카가 쿠마가와와 마주친 일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아보는 대신 이야기는 새로운 등장인물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녀는 자신을 플라스크 계획의 창시자이자 하쿠누아 학원의 설립자인 아지모 나짐이라고 소개합니다. 마치 관객에게 말하듯
그녀는 메다카를 만나기 전 쿠마가와 미소기를 재현하겠다고 화면에 알린다. 그러자 초점이 다른 인물로 이동한다. 사키라는 어린 소녀가 지각을 한다. 수업에 제 시간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와중에 평소 갈색이던 자신의 머리가 금발로 염색된 것을 깨닫지 못한다. 선생님은 그녀를 꾸짖는다. 사키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완전히 의기소침하여 학생회장 쿠마가와 미소기에게 불평하기로 한다. 그녀의 이해에 따르면 쿠마가와에게 살해당한 전임 회장은 에즈마치라는 학생을 퇴학시켰다. 이 학생은 색깔을 조종할 수 있으며 이제 캠퍼스에 돌아와 학생회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쿠마가와는 그 학생을 방문하기로 한다. 미술실에서 에즈마치는 전임 회장 제케고아키의 아름다운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에즈마치가 쿠마가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둘이 농담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쿠마가와는 날카로운 나사를 그림에 던져 그림을 손상시킨다. 보복으로 에즈마치는 여러 개의 칼을 그에게 던져 심하게 상처를 입힌다. 하지만 쿠마가와는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 그림의 손상을 포함하여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린다. 그의 능력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포함하여 어떤 일이든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을 명심하며 에즈마치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색깔로 상대방을 공격한다. 그는 파란색을 사용하여 쿠마가와의 피부에 멍을 들게 하여 그를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쿠마가와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멍을 되돌릴 수 없어 죽습니다. 에즈마치는 쿠마가와의 능력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파란색 멍은 실제가 아닌 환영일 뿐이므로 쿠마가와는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쿠마가와는 아자무 나즈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녀는 그가 다시 죽었지만 곧 돌아와 그녀를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쿠마가와는 아자무가 그녀를 물리치려면 그녀와 힘과 기술이 동등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는 무서워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눈을 뜨자 그는 학생회실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에즈마치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학교 전체를 알록달록한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그를 막아야만 한다. 쿠마가와와 사키는 교정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에즈마치에게 다가간다. 회장인 쿠마가와는 에즈마치가 마음대로 학교를 훼손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고 이전 회장과의 과거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에즈마치는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쿠마가와에게 파란색을 사용해 그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파란색 튜브가 완전히 비어 있었다. 사실 하늘조차 더 이상 파랗지 않았다. 쿠마가와는 세상에서 파란색을 없애 모든 것을 진홍색으로 바꾸는 능력을 사용했다고 알린다. 그런 다음 빨간색도 없애 세상을 녹색으로 물들인다. 사키는 회장이 온 세상에 한 짓의 겁에 질려 두리번거린다. 에즈마치조차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혐오감을 느낀다. 에즈마치는 쿠마가와에게 그만두라고 애원하며 무너져 내리지만 쿠마가와는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모든 색깔을 없애 세상을 흑백으로 만들어버린다. 에즈마치의 광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는 쿠마가와의 눈에 칼을 꽂지만 이미 상대방에게 꿰뚫린 에즈마치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쿠마가와는 에즈마치를 죽이지만 그의 주된 목표는 아직 완수되지 않았고 이것은 그의 고난의 시작일 뿐이다. 애니메이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